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30대에는 시속 30km, 40대에는 40km, 50대는 도로 위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말,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얘기 중 하나인데요.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하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어른은 아이들처럼 많이 걷고 달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걷지 않으니까 추억이 없고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그날이 그날 같은 인생 참 재미없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빡빡한 일상에서 찾는 잠깐의 여유와 추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도 어느새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상이지만 짬짬이 인생의 쉼표, 삶의 여유를 찾는 건 자신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그칠 거라고 하니까요. 가까운 숲을 찾아서 걷기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은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은 봄을 맞아 활동이 왕성한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하죠. 살도 많고 맛도 가장 좋습니다. 울퉁불퉁 재밌게도 생긴 이것은 처음 씹었을 때 톡하고 터져나오는 맛도 좋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내음이 느껴져서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힘껏 씹으면 입 안을 대기 쉽습니다. 각종 해산물 요리, 찌개에 풍미를 더하고 글루코겐 함량이 높아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이것은 미더덕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1745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3338-1587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쌀값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인데요. 최근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쌀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이 2차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난 26일에 열린 쌀 수급 안정 정책 토론회였고 또 하나는 다음 날 진행된 쌀 시장 격리 당정 협의입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쌀 시장 격리 방안이 발표된 당정 협의 내용과 수급 안정을 논의한 쌀 정책 토론회 중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쌀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이 이틀 연속 있었습니다. 내용 들어보기 전에 최근 산지 쌀값 상황이 어떤가요? 네, 2021년산 산지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통상 쌀은 전년도에 수확한 것을 이듬해 소비하기 때문에 지난해 생산량이 올 한 해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도를 보면 그때 이제 쌀 생산량은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상기후 탓에 크게 줄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저 쌀 생산량을 기록했고요. 네. 다행히 지난해에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기상 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쌀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 과잉 상황이 됐는데 정부 입장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서 27만 톤 정도 많이 생산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장에서는 뭐 30만 톤 이상, 32만 톤가량 더 생산됐다. 정부가 말하는 과잉 생산량보다 5만 톤 정도 더 많다는 입장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산지쌀값 하락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20kg 쌀 한 포대 기준 이 평균 산지 쌀값이 53,535원이었는데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최근엔 20kg 기준 5만 원 아래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4월 들어서 산지 쌀값은 48,464원으로 조사됐고 이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11%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쌀 관련 가장 중요 이슈는 지난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2차 쌀 시장 격리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27일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쌀 시장 격리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아침 8시에 열렸기 때문에 저도 뭐 부지런히 당정 협의 장소에 취재를 갔는데요. 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 송기현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원택 국회의원, 신정욱 국회의원이 자리했고요.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당정협의가 한 40여 분간 진행됐는데 초반에 모두 발언과 또 후반 브리핑만 공개됐고 이 중간에 본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어쩌면 마지막 당정회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가 쌀 시장 격리 협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쌀은 주식이면서 또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문재인 정부 초반 이 폭락했던 쌀값을 선제적인 시장 격리로 정상화시켰던 것이 이 정부의 성과였는데 2021년산 쌀이 수요량보다 초과 생산됐다는 점, 따라서 수확 초기부터 민주당은 시장 격리를 요구한 바 있고 지난해 말에 긴밀한 협의 끝에 27만 톤 시장 격리를 확정했다는 이 그간의 상황을 쭉 정리했습니다. 네. 또 이날 당정 협의가 지난 2월에 시행된 1차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이 쌀값 안정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켰는데요. 따라서 당정이 협의했던 27만 톤 시장 격리 목표 물량 중에서 1차 시장 격리를 하고 난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12만 6천 톤을 5월 중에 2차로 시장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에 1차 시장 격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이제 2차 시장 격리를 확정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월 중에 이 잔여 물량에 대한 세부 매입 계획을 마련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네. 엊그제 아침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1차 시장 격리가 진행된 이후 77일 만에 2차 시장 격리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대한 현장에서는 일단 지금이라도 추가 시장 격리가 결정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물량이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고요. 그보다는 이제 1차 시장 격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가 쇄도했습니다. 1차 쌀 시장 격리는 최저가 경쟁 입찰이라는 이 역공무의 방식이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중 쌀값보다 현저히 낮은 낙찰 기준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시장 격리 제도의 도입 목적인 쌀값 안정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또 농가에서 보유한 벼를 우선 매입하겠다 이렇게 정부 계획도 발표했었는데 너무 낮은 기준 가격 탓에 달성하지 못했고요. 결국 1차 시장 격리 매입 목표량 20만 톤 중에서 14만 5천여 톤만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쌀 관련 농민단체들은 이 2차 시장 격리가 발표되고 나서 성명서를 좀 통해서 입장을 좀 더 밝혔는데요. 2차 시장 격리 확정 이후에 쌀 시장 격리 제도가 명시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가 돼야 한다는 점과
지금처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 및 매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공비축 및 매입 방식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에 농가의 벼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면 세금을 쓰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2월 1차 시장 경위 이후 2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산지 쌀값이 5.7%나 또 떨어졌습니다. 네. 쌀 수급 안정 문제 참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이걸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는 어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김승남, 서삼석,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이렇게 6명의 국회의원과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근본적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네, 근본적인 방안 참 중요한 과제인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날 토론회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는데요. 김종인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은 크게 쌀 수급 현황, 그리고 올해 이제 쌀 재배 면적 전망, 그리고 쌀 공급 과잉 해소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쌀 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쌀은 공급 과잉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잉 규모가 2000년대 초반에는 40만 톤가량 됐었는데 최근에는 절반가량 줄어든 2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됐고요. 쌀 재배 면적은 1990년대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1.9%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쌀 생산량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쌀 소비 감소세가 연평균 2.4%로 재배 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연적인 재배 면적 감소 추세로는 이 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김종인 박사는 쌀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법, 벼를 더 줄여 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같은 주제로 여러 토론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벼를 더 줄여 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토론회였습니다. 네. 자, 이 토론회는 그 정부와 농민들도 참석을 했는데 각각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정부 측에서는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가 분명히 밝힌 입장은 시장 불안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작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쌀이 부족할 때, 또 생산 과잉이어서 쌀이 넘쳐날 때 이런 유사시에 대응 여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일반적인 입장을 좀 전했고요. 그래서 공공비축 물량을 올해 45만 톤으로 늘려 잡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 대신 다른 식량작물로 면적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유인 대책이 없다는 게 이번 이제 발표의 좀 맹점이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벼농사가 가격 변동성 역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또 고령화에 대응한 기계 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관건은 이런 여러 이점을 버리고 타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작물 지원 정책이 흔들리다 보니까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후위기라든가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또 전쟁 위기까지 불안전한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세계는 식량 자금률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현 정책은 쌀을 줄여 심자는 것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농민 출신 조합장 그리고 농민분이 현장을 잘 대변해서 좀 토론을 좀 하셨는데 문병환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장은 양국 정책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도영 한국농업경영 중앙연합회 전남연합회장은 타작물 재배 견인책을 만들어달라는 현장 요구가 많다.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 농민들도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밀 정책을 좀 본보기 삼아달라 이런 당부도 했는데 일본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밀 농가를 지원해서 수입밀과 자국산
그 밀 가격 차이를 줄이는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1%가 채 안 되는데 일본은 밀 자급률이 17%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강도영 회장은 일본 정부라고 돈이 남아서 밀 재배 농가를 지원하겠냐 하면서 기후위기 대비 또 자급률 향상 등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광명시 안터 생태공원입니다. 네. 광명시에 가는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 전하고 있는 디지털 광명 문화대전을 보면요. 안터 생태공원의 조성과 관리 운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생태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개발 논리를 극복하고 보존 가치를 중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는 글이 있는데요. 그 5천여 평 규모의 도심 속 마지막 저수지였던 곳이 생태계 교육 현장으로 탈바꿈한 것은 물론 많은 분들의 산책 장소가 되어 있는 게 궁금해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이 그냥 사라지고 콘크리트로 덮였으면 지금 이 생태공원은 없는 거잖아요. 네. 개발 논리를 잘 막아낸 건데 그 과정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 언젠가부터 개구리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논과 습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 주택이나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인데요. 논과 습지가 사라지면서 개구리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01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금개구리의 비명이라는 제목의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안터 생태공원을 안터 저수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것 주변에 논이 많이 있어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이 줄어들면서 안터 저수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안터 저수지가 사라지면 우리의 토종 생물이자 멸종 유기 야생동물 2급인 금개구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터 저수지가 이젠 안터 생태공원이 됐으면 그럼 그 금개구리도 아직 무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광명 문화대전에 따르면요. 광명시는 안터 습지와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 자체 예산과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협력 기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을 투입해 2008년부터
안터 습지 생태 환경 보건 공사에 착공을 해서 2009년 안터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사라질 뻔한 금개구리가 그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좀 일찍 가서 그런지 울음소리를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진짜 밤에 개구리들 울면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가 큰가? 조용한 밤에는 이제 크게 들리는데 진짜 직접 들어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네요. 금개구리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환경 스페셜 다큐에 따르면요. 금개구리는 몸은 황금색이고 등 뒤에 금색의 두 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았던 참 개구리는 등에 3개의 줄이 있어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산다고 하는 금개구리는 그래서 사는 곳이 사라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요. 아이고. 평생 물을 떠나지 않고요. 하루에 10m 이상을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느 개구리와 달리 울음 주머니가 없어 울음소리가 작다고 하고요. 참 개구리는 1m를 점프를 하는데 금개구리는 60cm 정도만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냥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움직임도 느긋해서 멍텅구리 개구리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차분한 친구군요. 예. 이는 천적인 뱀 등이 없는 곳에서 주로 살아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이 금개구리 한번 보고 울음소리도 좀 들어보러 여기 꼭 가봐야겠네요, 진짜. 네. 저도 유장술이 뛰어나 찾기 어려운 금개구리가 마음껏 놀 때 또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환경 스페셜을 또 보면은 그것이 도심 속 갈라파고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안터습지가요. 예. 네. 그래서 수생식물인 갈대와 애기 부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요. 물에 사는 곤충을 먹고 사는 쇠 물닭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제비들이 많이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안터 저수지의 깨끗한 흙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봄을 알려주는 전령사가 제비였는데요. 요즘은 여러 이유로 제비도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도 마지막 이 도심 속 습지로 잘 남아있는 안터 생태공원이 있어 감사했는데요. 안터란 이름 유래를 보니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도 마을이 안쪽에 있어 피해가 없어 안터라고도 하고요. 삼태기처럼 오목한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어서 또 안터라고도 한답니다. 안터라는 이름처럼 금개구리를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피해 없이 오래도록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더더욱 좋아져서 개체수가 더 많이 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봄까치꽃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그렇게 개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 이름이 좀 거시기한 큰 개불알풀입니다. 네. 현상과 2년생으로 10에서 30cm 정도 자라는 이 식물을 올해 처음 본 게 지난 2월 제주도에 갔을 때였는데요. 제주에선 2월에. 2월에. 예. 그래서 초록풀 사이로 하늘색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어 이름 봄부터 우리 눈에 잘 띄는 야생화입니다. 그 뒤 가는 곳마다 이 식물이 있어 참으로 사는 모습이 대단하게 여겨졌는데요. 네. 제가 안터 생태공원에 갔을 때는 왕버들, 고염나무 등 소수의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습지 않은 벌초하듯 싹 잘라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금방금방 자라 아름다운 모습을 곧 보여줄 텐데요. 그곳에서도 또 봄까치꽃을 외면할 수 없어 오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표준 목록에 올라있는 이름은 큰 개불알 풀이고 네. 이제 봄까치꽃으로 개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건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바뀔지도 모르는 건데 이유를 들여다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먼저 식물학에서 부르는 큰 개불알 풀은요. 일본 식물학자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열매에서 개의 거시기 모양을 연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식물학자가 봄까치꽃으로 부르고 있었다는데요. 예. 이는 봄까지 피는 꽃 혹은 봄의 까치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봄까치꽃이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앞부분을 조금만 보면은 까치가 놀러 나온 잔디밭 옆에서 가만히 나를 부르는 봄까치꽃, 하도 작아서 눈에 먼저 띄는 꽃, 어디 숨어 있었니, 언제 피었니 라는 앞에 구절인데요. 네.
봄이 지나가는 내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 식물이 여전히 큰 개불알 풀로 등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꽃도 예쁘고 봄까치꽃 이름도 예쁜데 이게 큰 개불알 풀로 불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봄까치꽃의 학명을 보면요. 베로니카 페르시카인데요. 여기서 베로니카는 성경에 나오는 분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땀과 피를 닦아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베로니카의 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고요. 여기서 페르시카는 또 복숭아를 말하는데요. 봄까치꽃의 열매가 복숭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어인 학명을 통해서 식물을 보면은 아마 다른 의미가 새겨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복숭아로 연상을 했고 좀 달랐던 거네요. 자, 봄까치꽃 또 어떤 특징이 있는 풀인가요? 네, 그 소곤소곤 들풀 이야기 유튜브를 보면요. 꽃이 앙증맞게 손톱보다 작은 이 식물은 야생화된 귀화식물이고요. 줄기는 땅 위를 기듯 자라고 많은 가지를 치고 잎은 줄기에 마주나며 꽃잎을 제외한 식물 전체에 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의 또 다른 이름으로 꽃들이 비단을 펼친 것 같아 땅지 비단금을 써서 큰 지금이라고 하고요. 2개의 수술 꽃밥이 까만데요. 이게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는 버드 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꽃잎에 청색 줄무늬가 있는데요. 이 줄은 곤충이 쉽게 암수를 찾도록 하는 표시이고요. 만일 곤충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이 스스로 쉬도록 암술에 가다 수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식물은 한 포기에 1,000여 개의 종자를 생산하고요. 이들은 개미들이 또 옮겨준다고 합니다. 예. 참 봄까치꽃 이 키 작은 야생화에도 이런 많은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전하는 식물 이야기는 정말 한 식물을 오래 관찰해 이를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들 때문에 가능한데요. 다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봄까치꽃을 보고 계속 습지 둘레를 걷는데 안터 생태공원에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생울타리로 많이 심는 서양 측백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서양 측백나무는 미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우리의 측백나무와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양 측백나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봄이 되면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상록수들도 꽃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진짜 울타리로 늘 그 초록잎만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꽃잎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피우고 있습니까? 예, 자세히 보면 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포자 번식을 하는 식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식물들은 암수 구별이 있어 유성 생식을 하는 건데요. 소나무, 측백나무, 향나무는 암수 한 그루로 한 나무에 암꽃 이삭과 수꽃 이삭이 핍니다. 네. 암꽃 이삭, 수꽃 이삭이라 하는 건 암꽃과 수꽃이 이삭처럼 피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수꽃 이삭의 꽃가루가 암꽃 이삭의 나라가 수분이 이루어지면서 솔방울 같은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마침 서양 측백나무 수꽃이 묵은 가지 끝에서 피어나는 걸 보았는데요. 얼핏 보면은 녹색이 변색이 된 것 같다. 이 나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봄에 피는 꽃이라고 여기고 보시면 상당히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아니라 네. 잎이 변색된 것 같은 그게 이제 꽃이었던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이 상록수 꽃이 봄에 핀다. 이거를 이제 유심하게 보면은 알아낼 수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수를 많이 심는 서양 측백나무에 대해서 설명한 그 평택의 나무꽃 세상을 보면요. 서양 측백나무는 측백나무에 비해 잎의 폭이 더 넓고 앞 뒷면의 색이 다르고 열매가 더 크고 길며 씨앗에 날개가 있는 면에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이 짙은 수꽃은 둥근 공 모양이고요. 연한색의 암꽃은 달걀 모양으로 이제 피어납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의 봄까치꽃 뒷부분을 보면요. 잊었던 내 이름을 찾아 내가 기뻤던 봄, 노래처럼 다시 불러보는 너, 봄까치꽃, 잊혀져도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라는 시인데요.
안터 생태공원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답사였습니다. 네, 이름을 잘 기억하고 또 많이 불러보고 많이 찾아가는 광명 안터 생태공원 오늘 답사 함께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나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1일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수행하는 첫 정상회교가 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요. 백악관은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한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 사이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 손실 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50조 원 추경 편성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과학적 추계라는 말만 있지 사실상 공약이 후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지원이 나가는지 또 지원금은 얼마씩 차등이 되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금이 시급한데 이를 계산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464명으로 전날보다 2만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33,000여 명 정도가 적은데요. 이 목요일 발표 확진자 수 기준으로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11주 만에 있는 일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52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사망자 수는 122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벗어나서 풍토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그 시기는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풍토병화는 엔데믹을 의미하는데요. 유행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만 풍토병이 돼도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4차 백신 접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라고 했고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 사망 예방과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접종자가 3차 접종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조만간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예정된 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이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다라면서 이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측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을 다음 달 하순 정도로 고려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하려던 정부가 다음 정부로 이를 미룰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이 방역 당국은 굳이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우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 삼성 장군으로 전역을 한 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문을 해준 대가로 4,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이 중에 일부 자문 보고서의 내용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가 하면 서로 다른 주제의 자문을 똑같은 내용으로 이른바 복붙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이 직원이 신문을 보고 보고서를 정리했다면서 이 과다 지급된 이 자문료는 환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종섭 후보자 측도 이 자문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자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료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해당 의혹을 둘러싼 자문료가 한 300만 원 상당히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지사로 5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업무 추진비 중 식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썼는데요. 특히 고급 일본식 정식 식당에서 33번 방문하면서 이 1,0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4인 예약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 등 허위로 업무 추진비 사용을 한 내역이 작성된 정황이 있습니다. 또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서 1인당 6만 원짜리 식사를 참석 인원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인당 3만 원 미만의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또 제주도가 태풍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고기집에서 간담회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했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그제 오후 10시 30분경 우리은행 소속 직원을 긴급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데요. 이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했다라고 합니다. 이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우리은행에서 빼돌린 돈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초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액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직원이 빼돌린 돈은 대부분 옛 대우 일렉트로닉스에 매각 참여했던 이란 가전기업체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 보증금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출국 금지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 직원이 압박감에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입양아를 학대해서 살해한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네요. 네, 대법원 3부는 어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 양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모인 장모 씨입니다. 이 장모 씨는 지난 2020년 입양한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이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장모 씨는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살인을 유죄로 인정했고요. 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1심은 무기징역이었지만 2심은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를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모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